사마천의 사기. 범저와 채택. 사람을 거울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흉을 알 수 있다. 해설. 범저와 채택 두 인물. 본편은 범저와 채택의 합전으로서 인물 묘사와 글의 구성에 있어서 생동감 있고 기승전결을 갖춘 한편의 소설적인 열전이다. 특히 범저가 억울한 모함을 받고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그 뒤에 차례대로 전개되는 복수의 과정들은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후반부에서 범저와 채택이 고도의 심리전 속에서 전개하는 치열한 논쟁은 마치 두 사람이 살아서 지금 바로 우리 앞에서 치열한 줄론을 펼치고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갖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국내의 대부분 사기의 주해에서는 범저를 범수로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 중국의 각종 사기의 주해서와 대부분의 역사서에서도 범조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범조로 호칭하였다. 범수로 하지 않고. 쌍여방에 나오는 임수 멋있는데 범저 범수보다 범저가 좋으네. 양의는 좋은 의원은 병자의 생사에 밝고 현군은 현명한 군주는 일의 성패에 밝다. 범저의 말씀. 죽음을 가장하여 사지에서 벗어나다. 범저는 위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자는 숙이다. 범숙. 여러 나라를 유세하면서 위나라 왕을 섬기고자 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자신의 생활조차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선 위나라 대부인 수가를 모시게 되었다. 수가. 또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나는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위나라. 위나라에서 태어났고 제나라로 수가가 갈 적에 같이 갔습니다. 진초 조한위 북쪽으로 연나라, 여기로 제나라. 어느 날 수가가 왕의 명령을 받아 수가를 모시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위나라 대부인 수가가 왕의 명령을 받아 제나라로, 우리나라 맞은편에 있는 제나라로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를 범저가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 달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수가는 제나라로부터 회답을 받지 못했다. 그때 제나라의 왕이 범저가 비상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인물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금 10근, 쇠고기, 술 등을 선물했다. 10근. 10근이면 몇 돈이지? 그러나 범저는 사양을 했다. 뭐를? 제나라 왕이 보낸 금 10근, 소고기, 술 등의 선물을 사양했고 받지 않았다. 수가는 이 사실을 알고 범저가 위나라의 비밀을 제나라에 밀고 했기 때문에 제나라의 왕으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았으리라 생각하여 크게 노했다. 수가는 일단 쇠고기와 술만 받고 금은 되돌려 주라 하고 명령을 하였다. 드디어 위나라로 돌아오자 수가는 범저가 선물 받았다는 그 일을 곧장 위나라 공자 중 한 사람이자 재상인 위제에게 보고했다. 위제 역시 크게 노하여 사람을 시켜 범저를, 위제 이거 너무 잔인한 놈이고, 위제는 사람 범저를 채찍으로 치게 하여 늑골을 부러뜨렸고 이빨까지 모두 뽑아내도록 했다. 범저가 죽은 척하고 움직이지 않자 그는 멍석에 말려서 둘둘 말려 변소에 버려졌다.
손님들은 술에 취하면 멍석에 말린 범저 쪽으로 가서 그곳에 소변을 보아 일부러 욕을 보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하고자 하였다. 범저가 멍석에 쌓인 채 지키고 있던 경비병에게 하소연했다.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반드시 후와 살해를 하리라. 그리하여 경비병은 위제에게 멍석 속에 시체를 버려도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위제는 술에 잔뜩 취한 채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범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뒤에 위나라 왕 위제는 크게 후회했다. 사람을 풀어 그를 찾도록 하였지만 범저는 정한평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피신할 수 있었고 이름도 장록이라고 바꿔서 숨어 살았다. 그 무렵 진나라의 소왕은 왕계라는 알자는 왕의 공문과 명령을 전달하는 전국시대의 관직인데 그 왕계라는 알자를 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하였는데 정한평은 신분을 속이고 심부름꾼으로 위장하여 왕계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어느 날 왕계가 넌지시 정한평에게 물었다. 여보쇼, 이 나라에 진나라로 데리고 갈 만한 현명한 사람이 혹시 있는가? 그러자 정한평은 예, 저의 마을에 장록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신을 만나 천하일에 대해 논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장록 이거 조금 이빨은 안 났을 거고 이거 허리 맞아가지고 다 부러지고 그랬는데 채찍으로 얻어맞아가지고 늑골이 부러진 거 그런 거 좀 나았을래나? 당신을 만나 천하의 일에 대해 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는 쫓기는 몸이 되어 있어서 낮에는 사람 눈에 띄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에 그러면 왕계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진나라 사람. 진나라 소왕의 알자 심부름꾼 왕계가 그러면 밤에 봅시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정한평은 장록과 함께 왕계를 만났다. 몇 마디 말을 나누자마자 왕계는 장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범저가 현명한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 내가 돌아갈 때 다시 뵙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왕계와 장록은 약속하고 헤어졌다. 그리고 왕계가 위나라를 떠날 때 범저를 만나 같이 수레에 타고 진나라로 들어갔다. 일행이 진나라 국경을 넘어 한참 가고 있는데 앞에서 수레 행렬이 오고 있었다. 범저가 물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진나라의 제상 양후입니다. 지금 순시하는 중입니다. 양후? 양후라면 국정을 한 손에 쥐고서 다른 나라 사람이 진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 없을까요? 잘 모르겠네. 저는 일단 수레 안에 숨겠습니다. 조금 후에 양후가 다가오더니 왕계의 노고를 치하한 후에 수레를 멈추게 하였다. 별일은 없는가? 그러자 왕계는 예,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혹시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오지 않았나? 그들은 나라를 어지럽힐 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네. 범저는 위나라 사람인데 딱 물었어. 양후의 이 말에 왕계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양후는 그때야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범저는 왕계에게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저 양후는 영리한 사람이지만 일처리가 늦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레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면서도 망설이다가 그냥 갔습니다. 틀림없이 저 양계는 되돌아올 것입니다. 범저는 즉시 수레에서 내려 도망치면서 그는 후일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왕계의 수레가 10여리쯤 더 갔을 때 과연 양후는 기마병을 보내 수레 안을 수색했다. 그러나 범저는 이미 도망친 후였으므로 그들은 허탕을 치고 되돌아갔다. 범저는 마침내 왕계와 함께 진나라 서울에 갈 수 있었다. 왕계는 왕에게
진나라의 위나라에 다녀온 보고를 하고 나서 위나라에서 이렇게 현명한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입니다 하며 범저를 소개했다. 위나라에 장록 선생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진나라는 지금 누란지 위 계란을 쌓아놓은 것 같은 위태로운 경지의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러나 나를 얻게 된다면, 진나라가 나 장록 즉 범죄를 얻게 된다면 안전해질 것이다. 그 자세한 방책은 왕을 뵙기 전에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하여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나 왕은 왕계를 신용하지 않고 가장 초라하고 음식도 형편없이 나오는 최하급 숙소에 묵게 했을 뿐이었다. 범저는 그곳에서 할 일 없이 1년 동안을 보내야만 했다. 짠! 양의는 병자의 생사에 밝고 현구는 일에 성패에 박다. 때는 진나라 소왕 30년. 진나라는 남쪽으로 초나라를 공격해 언영을 공략했고 초나라 회왕을 사로잡아 죽을 때까지 유폐시켰으며 동쪽으로는 제나라를 격파하고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런데 제상 양후와 화양군은 왕의 어머니인 선태후의 동생이라고, 경양군과 고릉군은 왕의 친동생으로서 이들이 진나라의 실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왕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양후와 화양군이. 한편 양후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제나라까지 공격해 우리나라와 마주보고 있는 제나라까지 양후가 공격을 해서 자신의 영지를 더욱 넓히고자 했다. 이때 범저가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현명한 군주는 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유능한 사람에게 반드시 벼슬을 주어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준다 합니다. 그러므로 무능한 자가 감히 관직에 나갈 수 없고 유능한 사람 또한 가려져 숨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저의 말에 옳다고 여기시면 그것을 실천에 옮겨 더욱 나라를 번창하게 하시고, 만약 저의 말이 그르다고 여기신다면 저를 내쫓으십시오. 평범한 군주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그러나 현명한 군주는 그렇지 않다. 상은 반드시 현명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준다. 네? 다시 읽어야겠다. 현명한 군주는 그렇지 않다. 상은 반드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형벌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린다 하는 말이 있다. 저의 가슴은 산산조각 나기에도 부족하며 허리는 도끼로 동각나는 것을 기다릴 자격도 없는 천한 몸입니다. 어찌 감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로서 대왕을 시험하려 하겠습니까? 저를 비천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쉽게 저를 모욕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찌 저를 보증하고 추천해 준 사람까지 무시할 수 있겠으며 그가 보증하고 추천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인지요. 주나라에는 거액이라는 보물구슬이 있었고 송나라에는 경록이라는 보물구슬이 있으며 양나라에는 혈려라는 보물구슬이 있고 초나라에는 화시벽이라는 보물구슬이 있는데 이 4개의 보물구슬은 흙 속에서 나온 것으로 처음에는 그 보물을 어떤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끝내 천하의 유명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점으로 살펴볼 때 지금 성왕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결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집을 부유하게 하는데 능한 사람은 나라에서 얻고, 그리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데 능한 사람은 제후국으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천하에 현명한 천자가 있으면 어느 한 제후국이 특별히 부강해질 수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제후들이 부강해지면 곧 천자의 권력을 분할해 가기 때문입니다. 빗소리가 똑똑똑똑 하고 봄비 소리가 나는데 눈이 흐릿한 거야. 양의는 병자의 생사에 밝고 형구는 일의 성패에 박습니다. 그리하여 이로움이 있으면 실행하고 해가 되는 것은 버리며 의심나는 것은 시험해 봅니다. 누가? 양의 좋은 의사가. 설사 우임금과 순임금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말씀은 감히 이 글에 쓸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 지금까지 저를 버려두신 것은 제가 어리석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까닭인가요? 아니면 저를 보증하고 추천한 사람이 천하고 신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 어느 쪽도 아니시라면 왕께서 한가하신 틈에 한번 뵙기를 바라올 뿐입니다. 만약 저의 말이 한마디라도 쓸모없는 말이라고 여기신다면 저를 처형하십시오. 소왕이 이 글을 보고 크게 감탄하여 왕계에게 사과하고 수레를 보내 범저를 불러오도록 했다. 드디어 범저가 왕을 궁전에서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내전으로 들어가는 길로 걸어 들어갔다. 이때 마침 왕이 이곳에 오자 환관이 당황하여 범저를 끌어내려 했다. 아니, 왕께서 납치는데 이 당신 범저 이게 무슨 짓이오? 범저인지 이름 잘 몰랐겠다, 왕관이 이때는. 그러나 범저는 일부러 왕의 화를 돋구기 위해 들으란 듯이 소리쳤다. 왕이라니? 도대체 진나라에도 왕이 있단 말인가? 진나라에는 오직 태후와 양후만 있지 않은가? 소왕은 범저가 환관과 다투는 소리를 듣고 그를 맞으며 사과했다. 과인이 진작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마땅한데 마침 의거의 사정이 긴박하여 아침 저녁으로 태후에게 의견을 구하느라 바쁜 바람에 이렇게 늦게 되었소. 이제 그 일도 마무리되어 선생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오. 그러나 범저는 엎드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신하들은 모두 엄숙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다. 엎드린 범저를. 왕이 신하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더니 무릎을 꿇고 청했다. 선생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겠소? 그래도 범저는 그저 예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께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겠소? 다시 물었으나 범저는 여전히 네, 예 할 뿐이었다. 이렇게 3번을 거듭한 후 왕이 다시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생은 끝내 과인을 가르치려 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범저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제가 감히 그럴 리 있습니까? 옛날 강태공이 문왕을 만난 것은 강태공이 미수 근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였고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왕은 강태공의 말을 듣고 즉시 태사로 모셔 수레에 함께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강태공의 말이 문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문왕은 강태공의 도움으로 천하의 왕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문왕이 낚시꾼이었던 강태공을 업신여기고 강태공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주나라는 천자로서의 덕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며 문왕과 무왕도 왕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타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제 대왕을 겨우 2번째 보고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두 대왕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왕의 친척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충성을 바치려 해도 대왕의 마음을 알 길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왕께서 3번 물으셔도 감히 대답을 못할 것이며 두려워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내일 죽을 것을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왕께서 저의 말을 믿어 실행하신다면
죽거나 추방당해도 여한이 없고 전신에 칠을 발라 문둥병 환자처럼 꾸미거나 머리를 풀어헤쳐 광인처럼 행세하는 것도 치욕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자선은 자루 속에 숨어 탈출한 후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 능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 어깨를 드러낸 채 무릎으로 기면서 머리를 조아렸고 배를 두드리며 피리를 불기도 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오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누가? 오자서가. 저로 하여금 오자서처럼 지모를 다하게 하신다면 저를 감옥에 잡아놓고 끝까지 살펴보시지 않으셔도 이는 저의 말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더 근심하겠습니까? 거짓 기자와 저변은 몸에 칠을 바르고 문둥병 환자처럼 행세하거나 머리를 풀어 미친 척했지만 그 군주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기자와 저변은 폭군인 상나라의 마지막 주왕 때의 충신인데 충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강태공 편에 나온다. 만약 제가 기자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군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는 저의 커다란 영광입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내가 오직 걱정하는 바는 죽은 후 천하 사람들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앞으로 진나라를 결코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위로 태후의 위험을 두려워하시고 아래로 간신들의 아청과 농간에 속아 넘어가시어 깊은 궁중에 계시면서 항상 좌우의 근신을 벗어나지 못하시고 종신토록 미혹되어서 어느 한 사람 대왕께 그들의 간악함을 말씀드리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심하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길이며 작게는 대왕 스스로에게 고립되어 위태롭게 되는 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죽어서 진나라의 정치가 올바르게 설 수 있다면 제가 산 것보다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위나라 사람인데 거기서 하도 그냥 치도곤이를 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진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을 갖게 됐는가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더니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아시다시피 진나라는 벽지의 나라이고 과인은 어리석기 짝이 없소. 지금 선생께서 이곳에 일부러 수고스럽게 찾아오신 것을 하늘이 선왕을 도울보시어 후손을 버리지 않도록 한 것이오. 부디 선왕께서도 개의치 말고 선생께서는 개의치 말고 과인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태후로부터 대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대해 서슴없이 가르쳐 주시오 하고 말했다. 누가? 진나라 왕. 범저가 황공스럽다는 듯이 큰절을 하자 왕도 맞절했다. 범저가 말을 이어갔다. 진나라는 천연의 요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감천산과 곡구의 산들이 있고 남쪽은 경수와 위수가 흐르고 서쪽은 농과 촉의 산맥, 동쪽은 함곡강과 상판의 땅으로 견고하게 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00만 군사와 수많은 기병과 전차를 갖고 제후를 제압하는 것은 마치 할로가 절름발이 토끼를 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거는 날쌔다는 한나라의 개입니다. 할로는.
할로라는 한나라 개가 절름발이 토끼를 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천하의 패권을 잡, 갑, 그런데도 천하의 패권을 잡지 못한 것은 신하들이 제구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함곡관을 15년간 닫아놓고 산둥 지방으로 진출하지 못한 것은 양후의 계책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대왕께서도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무릎을 꿇고 과인은 나의 실책이 무엇인지 듣고 싶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좌우 신하들이 모두 밖에서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범전은 마음이 불안하여 감히 궁궐내의 문제를 말하지 못하고 먼저 외교 문제부터 얘기를 꺼내면서 진왕의 표정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갑자기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나? 안경이 나쁜가? 원교 근공책, 가까이 있는 나라와 사귀고 먼 나라는 공격한다 라는 범저의 방책. 지금 양후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넘어 제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지은 병력으로는 제나라를 격파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대군을 동원하면 본국이 위험하게 됩니다. 진나라에서 조, 위, 한위를 지나서 우리나라를 맛보고 있는 그 제나라 쪽을 공격하고 있었다. 대왕께서는 군대를 되도록 작게 보내고 모자라면 한나라와 위나라 군사로 보충하시려 하지만 그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동맹을 우리와 우호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다른 나라를 넘어가 또 다른 나라를 공격하니 그것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제나라의 탕왕은 남으로 초나라를 공격하여 천리의 땅을 얻었으나 결국 제나라는 한치의 땅도 제나라와 함께 공격하니 한치의 땅도 어땠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제후들이 제나라를 함께 공략하니 오히려 제나라는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일제히 왕을 비난하며 누가 이 작전을 세웠답니까? 라고 따졌다. 왕은 문자가 하였다고 대답하니 문자는 달아났던 것입니다. 제나라가 대패한 것은 멀리 초나라를 공격하는 동안 이웃나라인 한나라와 위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무기를 도적에게 빌려주고 식량을 도적에게 준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연나라와 친교를 맺고 제일 먼 연나라와 친공이 무슨 정책? 원교 근공책. 원나라와 친교를 맺고 또 그것이 가까운 나라를 친교를 그러므로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연나라는 왜 나왔지? 먼 자가 연자 같이 보였네. 그러므로 먼 나라와 친교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는 셈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치의 땅을 받으면 안경이 있는데 이게 선에 안 보이나? 더 안 보이네. 이상하다. 원래 걸 써야지. 한치의 땅을 얻으면 그 한치가 한치의
땅을 얻으면 그 한자의 땅을 얻으면 한자가 곧바로 대왕의 땅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거꾸로 되어 먼 나라인 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한편 옛날에 중산국은 그 넓이가 사방 500리가 되었는데 그 조나라는 그것을 혼자 영합해서 공도 이루고 명성도 얻었을 뿐 자기 나라에는 아직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따랐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조나라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라와 위나라는 중원에 위치한 천하의 중심부입니다. 만약 대왕께서 폐업을 도모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중원 각국과 우호를 맺어 자기 자신 역시 천하의 중심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초나라와 조나라를 위협해야 합니다. 초나라가 강하면 대왕께서는 곧 조나라와 동행하고 조나라가 강하면 대왕께서는 곧 초나라와 친해야 합니다. 초나라와 조나라는 모두 우호관계를 맺게 되며 제 나라는 반드시 두려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 낮추는 언사로 귀중한 예물을 바치며 진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제 나라가 우호적으로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는 곧 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소왕이 물었다. 위나라는 전부터 손잡고 싶었지만 위나라는 변화가 심한 나라여서 취하기 어려웠소. 대왕의 수복하게 될 것이다. 제 나라가 우호적으로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는 곧 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초왕이 물었다. 위나라에는 전부터 손잡고 싶었지만 위나라는 변화가 심한 나라여서 친하기 어려웠소. 어떻게 해야 위나라와 친해질 수 있을까? 이에 범저는 대왕께서 겸황의 언사와 귀중한 예로서 섬기고 그래도 안 되면 땅을 떼어 뇌물로 주시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군대를 일으켜 공격하십시오. 그리고는 범저를 객경으로 앉혀 병사에 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최고로 눈 아프네 오늘. 진나라는 범저의 작전을 바탕으로 위나라를 공격하여 회의 땅을 점령했습니다.